자, 그러면 생산관리는 생산의 3요소가 뭐였다 그랬죠? 생산의 3요소는 3M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Man, Machine, Material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한다면 Method도 들어가고 뭐 Information, Money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관리에서 크게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만 세 가지를 관리한다 그랬죠? 하나는 Q, 하나는 C, 하나는 D. 이 세 가지를 관리한다 그랬어요. Q는 뭐였어요? 퀄리티고요. C는 코스트고, 그 다음에 D는 딜리버리, 납기. 이 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를 꼽는다면, 네, 저 D를 꼽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납기는 생명이다. 사업은 신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좋은 품질을 내고자 하는 게 결국 생산 관리인데, 즉 생산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생산성은 뭐분의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는 것분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3M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할지, 어떨 때는 노동력이 들어가는 사업은 노동 생산성이 중요할 거고, 그죠? 자본이 중요하다. 3M 중에 들어가진 않지만, 머니가 중요하다 그러면 자본 생산성이 중요할 거고, 그죠? 머티리얼이 중요하다. 그러면 들어간 머티리얼이 얼마나 제품화 될 거냐. 수율이라 그랬죠. 일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산관리는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제품 도입 전략, 체계적으로 신제품 도입하는 부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선택을 하고, 라인 공정이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라인 공정이 좋을지, 아니면 이렇게 단속 공정이 좋을지, 아니면 프로젝트 공정이 좋을지.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 기술과 공정 기술의 차이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제품 혁신이란 말이 있고요. 공정 혁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제품 기술, 새로운 공정 기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 동시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까요?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제조 과정에서 뭐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네. 시간을 줄이거나 그 재료를 줄이는 건데, 네. 제품 혁신하려면 제품을 이렇게 확 바꾸는 거니까 네. 공정 혁신. 예,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은요, 항상 시간차가 존재하게 되죠. 자,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탁 나왔어요. 근데 공정 혁신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갑자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적은 재료를 써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그런 거. 그런 거는 금방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전 시간에 배지밀 이야기 드렸죠? 배지밀. 그 배지밀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그 소아과 사무실 밑에 지하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거는 일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자기가 순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하나씩 공정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건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죠? 뭐가 뭐보다 많으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데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적을 때는 뭐 공정혁신이라는 거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요만한 개인 작업장에서 잡샵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조그만 작업장에서요, 그냥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 제품을 표준화해야 할 단계가 돼요.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단계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잡샵이라고 하는 그냥 작업장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는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공정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샵이라고 해서 마치 여러분 공정 배치에서 라인 공정과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기죠. 여러분이 그 기술의 그런 이해 차원에서 제품과 제품 기술 혁신, 공정 기술 혁신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내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품이 이게 새로우니까 공장을 막 지어버리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막 수요가 막 생기는데 공정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팔아야 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정보 기술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동안 이야기했던 SCM, CRM, ERP 다 무슨 시스템이에요? 뭐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공정 기술일까요? 제품 기술일까요? 정보 기술일까요? 네,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산업을 몇 차 산업이라고 불러요? 2차 산업인가요? 3차 산업인가요? 1차 산업인가요? 자, 2차 산업에도 정보는 중요할 것 같고, 그죠? 3차 산업에도 정보는 중요할 것 같고, 정보를 2.5차 산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그 안에 흐르는 거 정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는 결국 뭘 파는 회사예요? 정보를 파는 회사예요, 그죠? 인터넷 서점도 보면 출판사에다가 목록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 목록 올려놓고 수요자가 그걸 클릭하면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것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야, 수요자는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거기에 기꺼이 값을 지불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일부분을 그 정보 제공자한테 이제 금액을 좀 주죠. 결국은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 기술로, 어떤 공정 기술로 할지 선택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비를 실제로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을 선택하는 차원은 이제 앞으로, 이건 라인 공정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는 피지컬한 이 공장 안에서 제품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생산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성은 많죠. 공정 선택하고 공정의 종류하고 설비 배치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공정별 배치라고 하는 거는 공정이라는 걸 만드는 가공 방법이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뭘 준다? 기계를 준다. 만약에 공정에서 1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기계를 여기다 두고요. 예를 들면 제품이 A라는 제품이 있는데 A 제품은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프로세스 5 이렇게 지나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계를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기계 배치하는 거죠. 기계 두고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기계를 설비를 배치하는 거 이것을 공정별 배치다. 어떤 제품이 이런 공정별 배치에 유리할까요? 자, 유연성이란 말, 다양성이란 말. 자,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제품은 공정별 배치가 유리할까요?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 혹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제품별 배치 선택하고 이야기를 했네.
자, 제가 설명드린 건 지금 두 번째 거 설명드렸어요. 제품별 배치.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설비를 배치하는 거를 설명을 했네. 자, A라는 제품이 공정 1, 공정 2, 공정 3, 공정 5를 거쳐 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계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제품별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품별 배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몇 가지 양으로 몇 가지 종류만이 적합할까? 뭐가 적합할까요? 제품의 종류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다양하지 못한 제품. 그러나 양은 대량인 경우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제품별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A 제품, B 제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자, B라는 제품은 3, 1, 2 이렇게 거쳐가면 그 제품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라인이 제품의 종류가 많으면 라인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죠. 물론 그 제품이 수요가 어떻다면, 많이 있다면 대량 생산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소품종이면서 대량이면 이런 시스템에는 제품별 배치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은 작업 흐름이 원활하다. 그리고 자재 취급 비용이 적다. 왜냐하면 제품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생산 계획 및 통제가 단순하다. 네, 제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울 때. 단점은 한 개의 기계 고장이 전체 작업에 중지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대표적인 제품 배치는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이 흘러가잖아요. 쭉. 거기에 맞춰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 공정이 생긴다. 그 중에 하나가 딱 고장이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음과 같은 컨베이어 벨트를 한번 보세요. 제품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공정에 따라서 기계를 둬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 벨치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요. 그리고 수요는 많지 않고, 그래서 품종은 많고 수요량은 적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공정별 배치가 유리하죠.
자, 공정별로 배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선반, 뭐 자르는 공정, 여기 이제 다 A라고 하는 기계들만 두는 거죠. A라는 기계 뒀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B라는 기계를 두고 이런 식으로 다 공정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기계끼리 모아두는 거. 그리고 나서 제품은 어떻게 흘러가요? 자기가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제품 1은 자기가 이렇게 A로 들어와서 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 2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품이 흘러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와 계시고 학생들도 이동하나요? 우리 대학 수업은 어떻게 무슨 배치예요? 공정별 배치예요? 제품별 배치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무슨 배치예요? 이동하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수업이 계획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공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무슨 과목 같다, 무슨 과목 같다, 무슨 과목 같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잘 보면 또 공정별 배치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기계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서로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계 설비나 인력의 유연성이 높은 반면에 단점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재 작업 흐름이 복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의 효율성의 면에서는 좋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생산성이라고 말할 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때로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수요가 너무 다양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또 중요한 생산성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마케팅 기획하는 이 두 회사의 입장이, 두 부서의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제품을 기획하는 입장하고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두 부서의 입장은 어떤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부서는 관점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그죠? 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 입장에 기획 잘해야죠, 그죠? 자, 어떤 제품을 기획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뭐 세그멘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기획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소비자 욕구가 어때? 많이 팔 수 있는 거. 자, 소비자 욕구는 또 시장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우리가 세분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세분화된 시장마다 출시해야 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양해져요, 그죠? 자, 기획하는 입장에서는요, 사고 구조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생산은 뭘 추구하는지 아세요? 자, 다양성보다는 표준화를 생각하죠. 가능한 한 표준화해서요, 몇 개의 종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종류가 여기는 되게 다양하기를 원하고 여기는 가능한 한 표준화 되기를 원해요. 몇 개만 표준화해서 우리 생산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단순화 되기를 원해요. 표준 중에서 몇 개만 딱 선정을 해서 그것만 만들기 원해. 왜냐하면
한번 기계를 딱 세팅하면 계속 돌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거든. 근데 계속 제품이 바뀌면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거는 학습 효과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생기고, 또 기계 입장에서도 매번 제품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잘못할까봐 주의 깊게 또 관찰해야 되고,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땐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고정 위치 배치가 있다. 이거는 여기 나온 대로 고기술 작업자의 높은 임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그 프로젝트 공정 이야기했던 그런 거.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제품들이 이 공정에 고정 위치 배치 적합해요? 움직이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제품을요, 딱 고정을 시켜놓고 비행기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이런 거는 제품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선박이 쭉 움직여가면서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품을 세워두고 여러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고정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의 이용률이 낮고 인력이 많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일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제품을 할지, 그 공정은 어떤 가공 공부를 거쳐야 될지, 어떤 기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배치하고. 근데 내가 무조건 만든다고 다 만들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죠? 뭐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돼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그죠? 자,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양을, 그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생산 및 일정 계획은요,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어느 시기에 만드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이 이제 생산 및 일정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괄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괄 계획은, 자, 여기 보면 1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는 좀 복잡성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몇 개, 또 이런 제품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가 다, 자, 파란 옷도 하나고요, 빨간 옷 이런 거 다 그냥 제품 하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제품 개수가 몇 개 필요하다, 이런 정도, 그런 정도가 이제 총괄 계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월별 기업의 생산 수준, 고용 수준, 잔업 수준, 하청 수준, 재고 수준 등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1월 달은 몇 개 필요하고, 2월 달은 몇 개 필요하고, 3월 달은 몇 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개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예측을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기업의 생산 수준 그랬는데, 생산 수준은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생산량을 얼마나 할 거냐, 이번 달에 얼마, 계절을 타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수준, 인력에 대한 부분이죠.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자, 고용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결국 뭐야? 생산성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용을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많이 놀고요. 근데 고용을 적게 하면 뭐를 많이 해야 돼? 잔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남아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잔업을 많이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 수당하고 잔업 수당은 보통은 다르지만 그냥 하죠, 그죠?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 여건이 어려우면 그냥 잔업을 시키죠, 그죠? 여러분 정시 퇴근으로 분명히 알고 들어갔는데 회사 가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잔업 수준. 그 다음에 하청. 왜 하청을 줄까요? 일종의 아웃소싱인데. 생산성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작업량이 생산량이 있는데 다 못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죠, 그죠?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의 수준. 재고라는 건 뭐죠? 안 팔고 남아있는 거.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유리해요? 네, 수요에 대한 대처가 빠르다.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했는데. 재고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고 없으면 팔고 싶을 때 못 팔죠, 그죠? 대신 재고가 너무 많으면 단점은 뭐겠어요? 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불필요한 창고도 많이 차지하고요. 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금의 흐름을 막아요. 너무 많은 제품이 재고로 있으면 자금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생산량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때로는 잔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총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요 이걸 세분화하는, 그럼 언제 무슨 제품을 만들지 그것이 이제 기준 생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MPS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총괄 계획 책에 있나? 자, 총괄 계획에 보면 제품군이 A가 있는데 1월 달에 150개, 2월 달에 200개예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추가해서 여러분 프린트볼이 없어. 근데 기준 생산 계획은 뭐냐면 저 A를요 세분화했어요. 150개인데 그러면 1주에는 A2가 20개, A3가 10개, 2주에는 A1이 30개. 그래서 총 합쳐보면은 저 1월 달 동안에 150개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게 총괄 생산 계획이에요. 제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A 제품은 150개. 그런데 더 세분화해서 그럼 A 제품 안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언제 얼마큼 생산해야 할지 주별로 생산 계획을 짜는 겁니다. 현장에서 생산 계획을 실제로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 생산 계획이 중요하죠, 그죠? 아, 이번 주에 20개를 만들어야 돼, 10개를 만들어. 이게 실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PS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이 부분이 실제로 저걸 만들고 나서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예측이잖아요. 수요일을 예측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 150개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생산할 때는 저 MPS를 보고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월별을 주별로 바꾸면서 제품의 종류를 그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서 생산 계획을 세우는 거를 이제 기준 생산 계획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밑에 보면 자재 계획과 일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뭐예요? 부자재죠, 그죠? 재료들입니다. 자, 자재 계획을 세울 때 거기 보니까 재료나 부품의 양, 부품의 소요량이 얼마 될지, 그 다음에 소요 시점이 언제일지. 자, 재고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재고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수요를 원하는데 실제로 조달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리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 시점이 여긴데, 그죠? 오늘인데 이미 물건이 떠나 있어야 돼, 그죠? 물건이 오고 있어야 오늘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MRP에 작성할 때 거기 자재 소요 계획을 MRP라고 부르는데, 이 자재 소요 계획을 세울 때 세 가지의 입력 자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MPS가 뭐예요? 기준 생산 계획. 이번 주에 A1이라는 제품은 20개가 필요해. 이런 자료가 일단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 A1이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야 돼?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품이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려면 BOM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뒤에 제가 참고 자료를 넣어놨어요. 이 자료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제품에 들어가는 이렇게 일종의 어떤 비ll of materia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 예를 들면 책상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재가 뭐가 있는지 좀 전개해 봤어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은 예를 든다면 책상이 있다. 책상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어요? 이거 나무에 뭐 이거? 나무가 플라스틱인가? 자, 일단 나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철제도 들어가네, 그죠? 철제로 된 골격이 들어가네? 그 다음에? 네?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그죠? 자, 여기서 나무가 얼마큼 들어갈지 정해져 있겠죠, 그죠? 나무 양은 뭐 널판지, 뭐 가로, 세로 얼마, 1m에 뭐 50, 뭐 1m에 6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철제는 어떤 봉이 몇 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큰 위에 이제 제품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게 퀀티티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몇 번 재료가 몇 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나중에 자재 소요 계획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제품이 20개니까 나무가 뭐 2그루가 들어간다. 그럼 뭐 40그루가 들어가겠구나. 뭐 이런 예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OM이라고 하는 거 저기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인벤터리 레코드인데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량입니다. 재고 기록. 세 가지가 들어가면 자재 소요 계획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물건을 우리가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좀 이렇게 그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 생산은 뭐예요? 진짜 프랙티컬하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실제 손과 발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기획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생산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일정 계획입니다. 자, 일정 계획은 언제 누가 어떤 장비를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자원을 시간에 따라서 주문, 작업 또는 고객 할당하는 단계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작업은 이 사람이 언제 해야 되고 얼마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일정 계획이 시간에 따라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계가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정 계획의 목적 함수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뭐로 되어 있어요? 총 완료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이 같이 흘러가잖아요. 여러 제품 같이 흘러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 시간이 얼마 되는지, 이제 그게 이제 총 완료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군이 있는데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작업군이 완료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중요한 목표로 저걸 짧게 하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make span이고요. 두 번째는 flow time이라고 해서 흘러가는 시간, 이 제품 하나가 이렇게 멈추고 또 진행되고 멈추고 진행되고 그런 시간에 걸리는 부분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한 원재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느냐. 실제 작업 시간 얼마고 중간에 멈추는 시간 얼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흐름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납기 지연, 납기를 못 지키는 거. 회사 입장에는 치명적이겠죠, 그죠? 저런 거를 생각해서 일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항상 계획하고는 좀 빗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일정이 되려면 이 자재가 제때 들어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진짜 시스템적으로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생산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로 가져오면 가격은 저렴한데 뭐가 안 돼? 시간은 많이 걸려요. 비행기로 가져오면 가격은 비싼데 빨리 가져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재료는 급하니까 비싸더라도 항공편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배로 가져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재고 관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고가 왜 필요해요? 거기 이제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재고의 역할을 보시면 알겠어요. 자, 경제적인 생산과 구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재고하고 경제적인 생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제적인 생산과 구매에 되게 필요하대요. 경제적인 구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한 개, 두 개 사는 거랑 한꺼번에 사는 거랑 어때요? 가격이 어때? 한꺼번에 사는 게 싸죠, 그죠? 왜 싸게 줄까요? 나름대로 그분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사주면 오히려 저렴하게 사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왕창 사면 아무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왕창 사면 그게 한 번에 소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 필요할 때 하나씩 사가니까 결국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사는 게 재고를 두면서 한꺼번에 사는 게 구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할 수 있고요. 생산 입장에서도요.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 어떻게 여러 개를요 그걸 배치라고 묶음으로 로트 단위로 생산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운반할 때 한 개, 두 개 운반하는 것보다 세트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운반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묶음으로 생산하는 그 결국은 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재고가 좀 무재고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나 묶음, 로트별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묶음으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생산할 때도. 그래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기능. 이건 아까 언급드렸죠, 그죠? 왜 저런 일이 생겨요? 뭐가 잘못됐을 때? 수혜측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뭐가 항상 존재한다? 변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항상 뭔가 이렇게 예외라는 게 좀 있고요. 어느 정도의 그 실수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칼같이 탁탁 움직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이라는 게. 근데 그건 이 정도는 봐줄만 하다. 근데 그 우연 변동이라고 그게 넘어가면 아, 이거 문제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측을 하자면 예측에는 항상 뭐가 생겨요? 정확하게 100개 팔리겠다. 100개 팔려요? 아니죠. 얼마 정도 근접하냐에 따라서 잘 예측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를 준비하게 돼? 재고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 100개 판매될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걸 만드는 부자재 같은 경우는 100개만 딱 준비해 둘 거야? 만약을 대비해서 한 뭐 120개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런 이제 차원에서 우리가 재고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에도 혹시라도 110개가 팔려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 제품을 우리가 100개로 예측하면 중간 제품은 한 120개 준비한단 말이에요. 중간 제품.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원자재는 몇 개 준비할 것 같아? 이거보다 더 많이 준비하죠. 그죠? 150개를 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100개를 예측하지만 그 전 단계에는 훨씬 더 많은 걸 갖추게 되고요. 그 전 단계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준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재고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라고 하는 건 어쨌든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생산 평준화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생산 평준화. 어린이날을 너무 즐겁게 보냈나 봐. 아직도 어제 기억이 나요? 공부만 하셨어요? 사실 제가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자, 생산 평준화라는 게 뭘까요? 우리 평준화, 그러면 고등학교도 뭐 평준화 지냈다, 아니면 우리 비평준화 지역이었다, 뭐 이야기 하잖아요. 평준화라는 게 뭐예요? 고르게 하는 거잖아요. 고르게. 큰 편차가 없이 고르게 하는 거죠. 그럼 생산을 고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생산을 고르게 한다는 거. 큰 변동 없이. 자, 어떤 때는 놀고, 어떨 때는 잔업을 해야 되고, 이게 막 들쑥날쑥하면 그건 뭐예요? 평준화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재고가 어떻게 이런 생산을 평준하게 만들까요? 재고를 통해서 생산 평준화 가능한가요?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주문이 많거나 수요가 많거나 네. 재고 쌓아두고 네. 평소 때 주문이 없었거나 할 때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재고 다시 쌓아두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막 생긴단 말이죠. 수요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선 수요가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일을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미리 이만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산을. 이게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다면 이때 미리 이렇게 이만큼을 만들어 놓으면 재고가 쌓이죠. 이거 언제 써먹으려고? 수요 많을 때 써먹으려고. 그죠? 그럼 나 일을 꾸준하게 하면 돼요. 이게 재고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일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잔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생산 평준화 기능에서도 재고 역할은 꼭 필요하다. 자, 도요다의 생산 시스템에서 Just in Time이라는 게 있어요. JIT. 자, 재고를 없애자. 무재고 시스템 가능한가요? 자, 무재고는 있다 없다. 생산 시스템 무재고는 있다 없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재고라고 하는 있을 수 없어요. 재고는 항상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때가 있거든요. 저스트 인 타임에서 무재고 한다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무재고는 아니에요.
낭비를 없앤다는 차원은 이해가 되죠. 불필요한 재고를 없앤다. 이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재고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고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재고를 많이 쌓아두면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재고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보관하는데 뭐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 관리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때로는 지가 와서 파먹고 가고, 그죠? 그냥 없어져, 뭔가 이게 손실이 생기는 손실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띄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재고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예,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자금이요, 잘 흘러가야 돼요. 자금의 흐름을 위해서. 돈이라는 건 뭐 해야 돼요? 돌아야지, 그죠? 돈이 멈추면 어떻게 돼? 돈이 흐르지 않고 멈추면. 자, 여러분에 있는 몸의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한 군데 정체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고요. 뭔가 내가 인풋만큼 뭔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에너지, 돈도 자금의 흐름입니다. 근데 재고를 이만큼 쌓아두면요, 돈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 갔었는데, 공장에 보다 창고를 갔었는데, 거기 창고에 보니까 재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재고가 여기부터 그러니까 한 6년 전 제품부터요, 쭉 다 있는 거예요. 6년 전, 7년 전 쭉 있어요. 쭉. 가서 제가 했던 말은 저거 다 처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저거 팔리지 않는다고. 저거 팔리지 않는 제품은 6년 전, 7년 전 거 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이거를 갖고 언젠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안 팔린다고. 그리고 창고 관리 안 됩니다. 저거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거. 싼 가격으로 막 90% 깎든지 해가지고 다 팔으라고. 창고가 신제품 들어와도 늘 데가 없어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재고를 다 처분하시라고. 그래야 된다고. 저거 결국 안 잡히고요. 결국 안 팔릴 뿐더러 저거 갖고 있어봐야 돈만 안 흘러요. 거기에 묶여있는 돈이 엄청 많아요. 차라리 싸게 팔아서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게 나아? 새로운 신제품을 투자해가지고 빨리 파는 게 낫지. 그거를 재고를 이만큼 쌓아두면요, 자금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팔았어요. 팔고 기부하고. 차라리 그게 낫죠. 좋은 일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재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손해야. 하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갖고 있기도 하는 거죠. 자금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 흐름에 따른 재고의 분류를 보면요, 원자재 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제공재고라고 해서 중간 제품이에요. 중간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 이제 흐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어떤 거를 모든 제품을요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이 표가 뭔지 보세요. 뭘까요, 이거? ABC 재고가 뭐예요? 마케팅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마케팅에도 고객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몇 %만 관리해? 20%죠. 2080이죠. 자, 이것도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2080이에요, 이것도. 이 법칙은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르죠. 파레토 법칙.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A라고 하는 제품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영자가 빠졌는데, 제품의 종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제품의 종류가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20%의 제품이에요. 제품의 종류로 말할 때, 전체 제품의 종류 중에서 20%의 제품이
실제로 여기 보면 연간 사용 금액 비율을 보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20%의 제품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에서 50으로 돼 있죠. 약 종류 중에서 약 30%는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죠? 약 한 15%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는 80%의 비용과 관련된다면 30%의 종류의 제품은요 약 15%의 비용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0%의 제품은요 비용으로 따져볼 때 5%밖에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제품을 다 관리할 수 없고 주로 뭐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죠. A 아니면 B 정도까지 한다면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재고를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제품을 선택한다면 가장 이게 비용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여기 나온 대로 언제 얼마만큼 주문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주문할 거냐.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책에는 이제 고정 주문과 정기 주문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이제 여기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기가 있고요, 비정기가 있고. 주문할 때 주문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정기적으로 할 거냐, 기간이죠. 그 다음에 양을요 정량으로 할 건지, 항상 일정한 양을 주문할 건지, 아니면 양을 정하지 않고 양을 정하지 않은 양을 그때그때 주문할 건지,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정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부정량으로 할 건지.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떤 제품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일정한, 그냥 몇 개가 남아있는지 별로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일정한 양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만약 재고를, 이 물건을 주문하는데 원재료나 이런 걸 가져오는데 정기적이면서 정량으로 가져오는 거는 제품 비싼 것들일까? 싼 것들이죠. 그죠? 재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똑같은 양을 매번 주문한다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쓰는 거 있죠. 이게 기업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게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사무용품이나 비품 같은 거 있죠. 청소도구나 뭐 이런 정도 가벼운 것들은요 그냥 정기적으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양이 좀 많아도 없어질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차지하는 금액도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량으로 하는 것보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부정량이 낫죠. 정량으로 하지 않는 게 낫고, 정기적보다는 뭐가? 비정기적이 낫죠. 그러니까 비싼 금액 등은요, 내가 혹시라도 물건이 안 팔려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비싼 제품일수록 이쪽에 들어가죠. 고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양도 그렇게 많이 하기는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면서 정량으로 이제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똑같은 양을 계속 주문하는 그런 형태. 주로 이제 B에 해당되는 제품들, B에 해당되는 제품은요 비정기적으로 정량을 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A도 가끔은 한다. A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A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이면서 양은 정하지 않는 거. 이게 수입 품목 같은 경우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있죠. 조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달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양을 따라서. 하지만 이게 리드 타임이, 조달하는 리드 타임이 긴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정기적으로 주문하면서 양은 부정량으로 한다. 싼 가격일수록 정기적으로 하고요. 약간 이런, 그 다음에 비싸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적합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한 예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저기 R이라고 써 있는 저기가 뭐냐면 리오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항상 요만큼이 항상 있어요. 이게 리오더 타임인데 어느 정도 양이 딱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주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 주문하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만약에 바로 오면 어떻게 되는데? 물건이 소비되다가 어느 시점에 바로 주문하면 이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 내가 주문을 해서 요 시점에 바로 물건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내가 그 시점에 주문했지만 주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사이에 뭐 이렇게 팔릴 수도 있고 이렇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는 정량이기 때문에 요만큼 없어진 양만큼 뭐 이렇게 해서 받게 됐는데, 근데 하여튼 요 밑에 요런 게 있어요. 요만큼의 양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양이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주문하면 그날 바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만큼을 소유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주문해도 이만큼 오는 동안에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이제 싸고 파는데 적절하게 봐서 주문을 해야죠. 그죠? 왜냐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재고를 항상 갖고 있어요. 저걸 무슨 재고라고 부를까요? 안전재고라고 불러요. 안전재고. 세이프티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재고라고 불러요. 안전재고라고 하는 거는요, 품절을 대비하는 거죠. 물건을 못 팔 걸 대비해서. 그래서 일정한 시점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 그 다음 기간 동안에 그래도 물건을 갖고 있어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물건을 대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재고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유동수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유동수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모든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제품. 몇 가지만, 이거 정말 재고 관리 진짜 중요한데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물론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두 개 그렸지만 꼭 직선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입고 누게. 자, 들어온 거고요. 들어온 대로 이렇게 좀 합계를 낸 거고, 이거는 출고 누게가 되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자, 요 시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기간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은 뭘까? 자, 요 시점에 지금 물건이 들어와서 요 시점에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양이 지금 입고로 잡혔는데 지금 출고가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기간이겠어요? 물건을 내가 갖고 들어와서
네, 팔릴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고 일수가 되는 거죠. 재고로 남아있는 기간이 재고 일수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 요 사이는. 이 시점에서의 입고 빼기 출고니까 뭐야? 재고량이 되겠죠. 자, 금액이 크고요. 중요한 제품은요. 이런 걸 한번 그려봐요. 들어온 것과 나가온 것의 합계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줄어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저런 상태에서요.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어. 저거하고 달리 여기 좁혀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뭐가 줄었어요? 재고일수가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량이 줄었죠. 가능한 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두 개가 나란히, 그죠? 가면 좋겠죠. 근데 언제 품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면, 두 개가 딱 만나버리면 어떻게 돼? 그건 뭘 의미해? 두 개가 딱 만났을 때 그 시점이 뭐야? 만약 가다가 여기 약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시점에 딱 만나버렸어요. 여기 뭐가 생긴 거야? 품절이 생긴 거죠. 그죠? 품절이.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못 판 거예요. 그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항상 나란히 가는 건 아니고, 그죠? 약간의 이렇게 변동이 있겠죠. 변동이 있는데, 이런 걸 그려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입고를 하는데, 입고에는 항상 뭐가 생겨?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고를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 않고, 입고가 되는데,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입고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때 제대로 들어오는지 편차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고에 대한 편차를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 탁 붙었다 하면 이제 품절의 시점을 알 수도 있고, 얼마나 또 품절이 자주 일어나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고일수랑 재고량을 보면 이게 낭비가 되는지, 얼마나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품이 비싸고 중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유동수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봐서, 아, 이 품목은 계속 문제가 된다. 품절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이 제품은 비싼데 지나치게 재고일수가 길고 재고량이 많다. 이거는 비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서 정책을 서로 바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재고 관리를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생산 관리를 마치고요. 팀별로 여러분이 할 그 아이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